이사부 나무사자로 나라를 삼킨 장군.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방법을 쓴 장수가 있었습니다. 적군 앞에 배를 세웠습니다. 그 배에는 병사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사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풀어놓겠다. 적들은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렸습니다. 전투 한 번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섬 하나를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게 끝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신라의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동해를 장악했습니다. 한반도 역사 최초로 역사서를 편찬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책에서 이 이름은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처럼 드라마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처럼 학교에서 크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 사람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장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사부, 신라의 장군입니다. 이사부가 태어난 것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생년은 기록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단편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신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성은 김씨 내물왕의 4대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물왕은 신라 김씨 왕통을 확립한 중요한 왕입니다. 이사부는 그 혈통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태종 혹은 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사부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왕족이라 해서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당시 삼국 중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에서 압박하고 백제는 서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신라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라에서 왕족 출신 무장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사부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 삶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지증왕 6년 505년의 기록입니다. 실직주의 군주로 임명됐다는 내용입니다. 실직은 지금의 강원도 삼척 지역입니다. 동해안의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서 이사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12년 이사부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됩니다. 하슬라는 지금의 강릉입니다. 동해안을 관할하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이사부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작전을 펼칩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우산국은 섬이라는 지형 덕분에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어려웠고 섬 자체도 험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칠고 용맹했습니다. 신라가 여러 번 복속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치면 피해가 크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무 사자였습니다. 나무를 깎아 사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사자 조각을 여러 개 만들어 배에 실었습니다. 우산국 앞바다에 도착한 이사부는 섬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모두 잡아먹게 하겠다. 우산국 사람들은 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에 가득 실린 거대한 짐승 형상. 그게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섭게 생겼습니다. 신라 군사들이 진짜로 풀어놓겠다고 협박합니다. 우산국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 사자를 싣고 가서 그것으로 위협하자 우산국이 항복했다. 전투 없이 섬을 정벌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된 시작점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512년,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작이 나무 사자였습니다. 이사부를 단순한 용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지략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 그리고 머리로 이기는 것. 최고의 장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뛰어난 장수는 힘을 쓰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우산국 전투에서 이사부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적의 심리를 읽었습니다. 우산국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꾀가 아닙니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전장에서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는 능력. 그게 이사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사부는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무조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는 대패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40년 넘는 군사 활동, 수십 번의 전투와 작전, 그러면서도 치명적인 패배 기록이 없는 장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삼국시대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이사부의 삶은 두 왕과 겹쳐 있습니다. 버풍왕과 진흥왕. 버풍왕은 신라가 본격적으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닦은 왕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금관가야를 병합했습니다. 신라를 제대로 된 고대 국가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 버풍왕 시절 이사부는 병부령에 임명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신라 전체의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부의 능력을 버풍왕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활약은 그 다음 왕인 진흥왕 때 펼쳐집니다. 진흥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공격적으로 영토를 넓힌 왕입니다. 재위 기간 동안 신라의 영토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함경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순수비를 세우며 정복지를 기념했습니다. 그 팽창의 뒤에는 이사부가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젊은 왕이었습니다. 즉위할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사부는 이미 검증된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진흥왕은 이사부를 믿고 군사를 맡겼습니다. 이사부는 그 믿음에 답했습니다. 562년 이사부 나이 이미 70이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가야 정벌. 가야는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은 연맹 국가였습니다. 금관가야가 버풍왕 때 이미 신라에 복속됐지만 대가야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북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부가 총사령관이 되어 대가야 정벌에 나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다함. 젊은 화랑 사다함이 이사부의 부하 장수로 함께 출전했습니다. 사다함은 불과 15세에서 16세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담력이 뛰어났습니다. 사다함은 선봉에 서서 대가야의 성문을 먼저 뚫었습니다. 이사부의 대군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가야는 무너졌습니다. 가야 연맹의 마지막 불꽃이 꺼졌습니다. 낙동강 유역이 온전히 신라 땅이 됐습니다. 신라는 이제 한반도 남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70이 넘은 노장이 지휘한 마지막 정벌이었습니다. 이사부는 평생 지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545년 진흥왕 6년 이사부는 왕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나라의 역사는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후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진흥왕은 거칠부에게 명령해 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이것이 한국 역사 최초의 공식 역사서 편찬입니다. 물론 그 국사 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이사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장수가 역사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 칼 든 사람이 붓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 이것이 이사부를 단순한 무장과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힘으로 나라의 땅을 넓히고 기록으로 나라의 정신을 남기려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부의 가장 큰 전쟁은 고구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551년 신라와 백제는 연합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이후 강성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조금씩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이사부가 이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한강 상류, 지금의 충주와 단양 일대를 신라가 차지했습니다. 중령 이북의 10개 군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553년 신라는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까지 기습적으로 빼앗아버립니다. 연합했던 백제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진흥왕의 과감한 결단이었고 그 실행에는 이사부의 군사력이 뒷받침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삼국 통일의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그 기반을 닦은 사람이 이사부였습니다. 이사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랑입니다. 화랑 제도는 진흥왕 때 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젊은 귀족 자제들이 무예와 학문을 닦으며 나라에 헌신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는 김유신, 관창, 계백과 싸운 화랑들 모두 이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부는 그 화랑들의 전쟁 선배였습니다. 대가야 정벌에서 함께했던 사다함은 화랑의 초기 모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사부는 그 젊은 사다함을 전장에서 옆에 두고 함께 싸웠습니다. 노련한 장수가 젊은 전사를 이끄는 모습. 그 전통이 쌓여 화랑 문화가 됐고 그 화랑 문화가 신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부는 신라의 군사 문화 자체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사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의 이사부에 관한 내용은 몇 단락에 불과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 가족, 생각, 감정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언제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기록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쟁과 화재로 문서들이 소실됐습니다. 신라의 기록은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로 정리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빠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사부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왕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왕의 업적 뒤에 장수의 이름은 작게 붙는 정도였습니다. 진흥왕이 영토를 넓혔다고 기록되지 이사부가 정복했다고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부는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의 결과는 묻히지 않았습니다. 울릉도가 한국 영토인 것, 한강 유역이 신라 땅이 된 것,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된 것, 그 모든 결과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행적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습니다. 이사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이사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낯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비석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이라는 드라마틱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기록이 방대하고 영화와 드라마가 넘칩니다. 이사부는 나무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나무사자로 섬을 정벌하다니? 어딘지 장난 같고 진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이사부의 위대함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땅을 얻었습니다. 자기 병사들도 죽이지 않고 상대방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사부는 그것을 실제로 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한 번도 크게 지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늙어서도 전장에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한 번의 승리보다 흔들리지 않는 40년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의 대박보다 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요란하지 않아도 맡은 바를 해내는 것,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사부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삼척에서 시작해 울릉도를 정벌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무너뜨리고 역사서 편찬을 건의한 사람, 70이 넘어서도 갑옷을 입고 전장에 선 사람, 그 이름을 이제는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부, 신라의 장군. 한반도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이긴 사람.